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커말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매일 이용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인터넷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좀 쉬운 내용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에 대한 어떤 그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넷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신호를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1과 0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되는 거죠. 아날로그는 어떤 이런 파장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의 이제 구성 형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데 몇 가지 이제 그 모양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에 컴퓨터가 한 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결 형태에 따라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IP 주소. 자, IP 주소라는 것은 127.4.6.8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의 인터넷을 하기 위한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IP 주소가 체계가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IPv4가 있고요. V6가 있습니다. 현재는 V4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V4 자체가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진 IP 주소 체계이기 때문에 IP가 많이 지금 고갈돼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을 이제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용되는 컴퓨터라든지 모든 이제 장비들, 모바일 장비들이 다 이제 IP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V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V4보다는 더 많은 IP를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속도 면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보안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월등하도록 그렇게 주소 체계가 앞으로는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무선 인터넷 관련된 용어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비쿼터스라든지 블루투스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리고 평소에 좀 듣기 힘든 용어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 자, 서로 이제 특징이 다른데요.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라는 것은요, 셀 수 없는 연속적인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했을 때 이런 소리, 파장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값이 되는 것이지 1이다, 2이다 이런 식으로 정수 형태로 해서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라든지 온도와 같은 것은 아날로그 신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온도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편하게 이제 수치로 표현을 한다고 해서 30도, 31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온도라는 것은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딱딱 떨어질 수는 없고요. 셀 수 없는 연속적인 값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디지털 신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셀 수 있는 그 비연속적인 그 이산적인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계, 디지털 시계 보시면은 1시 1분, 1시 2분, 1시 3분 이런 식으로 정수값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컴퓨터는 이제 디지털 신호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디지털 신호는 이산적이다. 자, 이산적인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우리는 이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이산적이고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렬하고 병렬 전송의 차이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건데요. 컴퓨터와 컴퓨터를 이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직렬이 되는 거예요. 직렬. 자, 하나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한 비트씩 순서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직렬 전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예요. 자, 이런 데이터면은 하나씩, 비트 하나씩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병렬 전송은요, 반대로 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선이 여기 몇 개 있습니까? 5개의 선이 있네요. 자, 5개의 선을 통해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직렬 전송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전송을 해야 되지만은, 병렬 전송은요, 한 번에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병렬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하고 CPU 사이에 이렇게 버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만일 32비트 컴퓨터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선이 32개가 있다는 얘기요. 32개. 자, 한 번에 32개의 비트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컴퓨터를 32비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속도 면에서는 뭐 어떤 방식이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병렬 전송이 더 빠르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죠? 자, 버스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거리, 먼 거리를 전송을 할 때는 이렇게 병렬로 만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댁에 있는 컴퓨터하고 저희 쪽 서버에 있는 컴퓨터하고 그것을 병렬로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겠지만은 선이 여러 개의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만큼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 전송은요, 주로 이제 원거리 전송 때 사용이 되고요. 전송 속도가 느리지만은 구성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병렬 전송은 이제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리 전송을 할 때, 컴퓨터 내부적으로 전송을 할 때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그죠? 짧기 때문에 병렬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는 빠르고요. 그 대신 구성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 범용 컴퓨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취급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제한적이다. 일단 범용 컴퓨터라는 것은요, 범용 컴퓨터라는 것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 처리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그 컴퓨터를 사무 처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기술적인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범용 컴퓨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특수 목적. 자, 특수 목적 컴퓨터를 이제 반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특수 목적 컴퓨터라는 것은요, 우리 가전제품에 보면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그리고 뭐 비행기 있죠. 뭐 이런 각종 장치들의 내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들은요, 그 목적에 맞도록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진 이제 그런 이제 컴퓨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용 컴퓨터는 특수 목적의 컴퓨터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라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날로그 신호를 취급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아날로그 신호는 정밀도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범용 컴퓨터에 대한 그 아날로그 신호에 이제 취급한다라는 이 설명이 틀렸어요. 디지털이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정보를 얘기를 한다. 디지털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이산적으로 변하는 정보를 얘기를 한다. 자, 키워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디지털화된 신호는 복호화 과정을 통해서 원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이 된다. 자, 복호화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로 이제 보통 영화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보시죠. 자,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재생을 할 때 재생이 안 되는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보통 통합 코덱을 설치하게 되면은 원활하게 재생을 하고 소리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코덱이 복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캠코더 많이 있다라면 캠코더로 이제 좀 주위를 많이 카메라로 찍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디지털 말고요, 아날로그.
그러면 일단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테이프에 녹화가 되죠. 자, 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자, 그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 내부에 저장을 하려면은 디지털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말로 부호화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호화. 부호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1과 0 형태로 해서 부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인코딩 혹은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것을 인코딩,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디지털로 이제 저장이 됐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소리를 듣고 화면을 보시려면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야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복호화라고 합니다. 복호화. 그러니까 원래 아날로그 신호로 되돌린 거죠. 되돌린 것을 복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디코딩이라고 하죠. 디코딩.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화시키는 거, 변환시키는 것을 복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캠코더로 찍어서 컴퓨터 내부로 저장을 하려면은 그 인코딩을 해야 됩니다. 인코딩을 하는데 그때 코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코덱. 코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디오와 관련된 코덱, 영상과 관련된 코덱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코덱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코덱을 사용을 했다. 사용을 해서 인코딩을 했어요.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것을 복호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1번의 규칙에 맞도록 이 처리 방식에 맞도록 다시 복호화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은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코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은 코더와 디코더의 합성어죠. 합성어. 그래서 코덱은 인코딩도 할 수 있고요. 디코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복호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흐름으로 옳은 것은 조금 전에 그 직렬과 병렬 전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개념을 머리에 두시면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가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이제 전송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이 전송선이 아날로그 회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는 TV 케이블선 있죠. 자, 이런 걸로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래,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는, 그러니까 전화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아날로그 신호기 때문에 전화선은 아날로그 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연결을 하는데 컴퓨터는 디지털이죠. 일단 자, 디지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회선에 실어서 보내려면, 전송하려면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장비가 보통 우리는 모뎀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뎀. 그래서 모뎀이 하는 역할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변조, 바꿔준다고 해서 변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전송이 되겠죠. 그럼 받는 측에서 다시 디지털로 바꿔줘야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장비가 또 모뎀이 되는 거예요. 모뎀. 그래서 모뎀이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줍니다. 그것을 복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신호로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복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변조하고 복조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이제 모뎀이에요. 모뎀. 모뎀이 되는 거고요. 모뎀이라는 장치가 변조, 복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조 다음에 이제 복조가 왔는데 직렬화, 병렬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직렬화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통신 회선은 뭐예요? 직렬 전송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송하기 위해서는 변조하고 직렬화를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그 다음 받는 측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조를 해서 그 다음 컴퓨터 내부적으로 CPU하고 메모리하고 서로 데이터 통신할 수 있도록 병렬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변조, 직렬화, 복조, 병렬화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네트워크 구성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고요. 특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인데요. 중간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고요. 나머지 컴퓨터를 1대1로
1대1, 1대1, 1대1 이런 식으로 연결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1대1로 접속을 했다. 주한 컴퓨터에 1대1로 접속을 했다. 자,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성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1대1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 문제가 있다라면 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회선이라든지, 그죠? 여기 통신이 안 된다라면 이 컴퓨터라든지 이 회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발견이 쉬워요. 근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발견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버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공동 이제 회선이 있고요. 자, 이렇게 컴퓨터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증설을 하거나 삭제가 좀 용이합니다. 증설할 때는 이렇게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삭제할 때도, 제거할 때도 이렇게 그냥 제거해주면 됩니다. 근데 링형 같은 경우에,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추가하려면은 일단 단선을 시켜야 돼요. 단절시켜야겠죠. 자,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스형은 증설이나 삭제가 용이하고요. 링형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웃된 컴퓨터들을 원형으로 연결한 그런 모양이 되고요.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겠죠. 한쪽으로만 통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방향으로 해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층형은 그 윈도우 탐색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폴더 안에 또 폴더가 있고, 폴더 안에 또 뭐 파일들이 있고,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사이트. 자, 부모 사이트란 것은 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장이 나면 자식 사이트에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제 부모 사이트 컴퓨터가 많이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자식 컴퓨터들도 당연히 통신이 안 되겠죠. 망형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모든 컴퓨터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구조. 망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전용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일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우회해서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을 여러분들 뭐 암기보다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링형 구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을 찾는 거네요. 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정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접한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양방향 키워드 나왔네요. 그죠? 자, 2번. 다음 중 네트워크의 통신망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머지는 읽어주시고요. 성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말기가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IP 주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IPv4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IP 주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주소라는 게 있죠. 그게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11.48.179.177이다. 자, 이게 IP 주소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IP 주소로 해서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도메인 주소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IP 주소로 해서 변환이 됩니다. 자, IPv4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이제 8비트씩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점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셋, 넷,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요. 각각의 부분이 이제 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8비트. 자, 8비트란 얘기는 정보를 표현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란 얘기입니까? 256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256가지. 그래서 뭐 IP 주소를 잘 보시면요. 256 그 초과는 그런 값들은 없습니다. 211 뭐 보통 뭐 2자로 보통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300번대라든지 400번대의 IP 주소는 없습니다. 8개의 비트로 해서 각각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8이 32가 되는 거죠. 32비트가 됩니다. 자, 숫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8비트씩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 총 32비트가 되는 거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클래스라고 나뉘게 됩니다. A 클래스부터 해서 E 클래스까지 규모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A 클래스 말씀을 드릴게요. 자, A 클래스를 나누게 되면은
자, 이 앞부분을 네트워크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뒷부분을 호스트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트워크 주소는요,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그럼 회사 내에 컴퓨터들이 여러 대가 있겠죠. 여러 대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회사 망이 있을 겁니다. 회사 망. 자, 이 망의 어떤 대표되는 IP, 어떤 그 위치값, 그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트워크 주소.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회사의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호스트 주소는 여러분들 개별적인 컴퓨터들의 IP 주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 가능한 호스트 수,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쓸 수 있는 그 컴퓨터의 대수가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 되겠죠. 256, 256, 256. 그래서 IP를 이만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만큼.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주소가 127이다. 여러분들 회사에 127이면은 뒷부분은 여러 가지 숫자로 해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바꿔주면서 가질 수 있는 대수가 이만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 A 클래스예요. A 클래스가 되고요.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시작 주소는 0에서 127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256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비트는 0으로 일단 정해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7개 비트로 해서 주소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개 비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128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127까지 네트워크 주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IP 주소를 보게 되면 클래스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규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27까지 주소를 갖고요. 자,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서브넷 마스크는 그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5하고 0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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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주소가 255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이제 한 자리가 한 부분이 네트워크 주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호스트 주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A 클래스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B 클래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5.255.0.0이 되는 거예요. C 클래스는 이게 255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B 클래스 보도록 하죠. 자, B 클래스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요. 시작 주소가 128부터 시작하죠. 조금 전에 127로 끝났었잖아요. 그죠? 128부터 해서 B 클래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뭐 128부터 해서 191까지 네트워크 주소를 갖는다라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B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B 클래스가 되고 호스트 주소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호스트 주소는 256 곱하기 256만큼의 호스트 주소를 갖습니다. 자,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주소가 한 부분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256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IP 개수는 2개가 줄어듭니다. 특수 목적으로 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2개가 줄어든 254개가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C 클래스에서 실제 할당할 수 있는 호스트의 수, IP 수는 256개가 아니라 254개가 됩니다. 서브넷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255.25.25.0이 되고요. IPv6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숫자로 16비트씩 8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V4보다도 더 많은 비트가 할당이 되어 있죠. 그 말은 IP도 그만큼 많이 할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총 128비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에 128승계의 어떤 정보를 IP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각 부분은 이제 4자리의 16진수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4자리의 16진수로 이제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4자리로 해서 16진수로 해서 한 부분이 표현이 됩니다. 콜론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V4 같은 경우에는 마침표죠. 이제 콤마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콜론에서 IPv6는 구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8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특징은 뭐 IPv4에 비해서 모든 점이 뭐 우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체계인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개발을 했고요. 확장성이라든지 융통성, 연동성, 뭐 품질, 보안, 속도, 멀티미디어 기능,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소를 이제 할당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V6에서. 자, 유니캐스트가 있고 멀티, 애니캐스트가 있습니다. 자, 유니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 그래서 1대1 통신에서 사용하는 방식, 주소 할당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되고요. 1대1이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멀티캐스트는 1대 답니다. 다, 멀티, 다고요. 자, 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1대1인데요. 송신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수신자하고 통신을 할 때, 가까이 있는 이제 수신자하고 통신을 할 때 애니캐스트로 이제 주소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나눠두는 이유가 이렇게 유형에 맞도록 이제 할당이 되면은 주소의 낭비 요인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소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IPv4의 IP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3번에 보시면은 C 클래스, 자, 기본 서브넷 마스크가 25.25.25.0인데 지금 B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브넷 마스크를 표현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V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은 점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점 아니고 콜론으로 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점은 V4에서 구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고요. 등급별, 서비스별로 패킷을 구분할 수 있어 품질 보장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 무슨 뜻인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우수하다. 그렇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됐고요. 자, 3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엔 V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 쭉 드린 거고요. 자, 64비트의 주소를 사용한다. 64비트 아니죠? 128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설명이 틀렸네요. 도메인 네임 설명을 드릴게요. 자, IP하고 단짝이 이제 도메인 네임이 되겠죠. 기사 퍼스트 도메인 네임을 보시면은 일단 앞부분은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만약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면은 www를 서비스를 하기 위한 컴퓨터. 자, 이것을 웹이라고 얘기합니다. 웹. 그래서 웹서버라고 하죠. 웹서버. 웹서버. 그 다음 FTP. FTP는 뭡니까? 파일 전송이죠. 파일 전송. 자,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한 서버, FTP 서버. 그래서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www를 사용을 하고요. FTP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FTP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퍼스트.co.k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자, 이런 이제 컴퓨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서버의 이름, FTP 서버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인터넷 서핑할 때는 www를 생략을 해도 되고 입력을 해도 되고 왜? 바로 웹에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웹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익스플로러 자체가. 그죠? 자, 기사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 기관이 있죠. 소속 기관. 그러니까 기사퍼스트 내에 여러 컴퓨터들 중에서 호스트 이름이 www인 컴퓨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CO는 컴퍼니의 약자죠. 상업기관. 상업기관이 되고요. KR은 이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나라 중에서 어떤 그 성격이냐, 그 다음 그 성격 중에서 이제 소속 기관 내의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따지자라면은 이게 더 크죠. 나라, 그 다음에 뭐 회사, 그 다음에 회사 내 컴퓨터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도메인 구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DNS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네임 서버입니다.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간의 변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사실 IP 주소를 이해를 하는 거지 도메인 네임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것을 변환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을 DNS라고 합니다. ARP는요. 주소를 바꿔주는 건데 주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IP 주소라는 것은 숫자로 된 사실 논리적인 개념이 있죠. 논리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물리적인 주소가 있어요. 보통 맥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랜카드 있죠. 랜카드를 생산을 할 때 각각의 이제 물리적인 주소를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주소.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검색할 때 입력을 할 때 익스플로러에서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하지만은 이게 DNS 서버를 통해서 IP 주소로 바뀌고요. 다시 이 IP 주소가 물리적인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물리적인 주소로. 그때 바꿔주는 것을 ARP라고 합니다. ARP. 아시겠죠? 반대로 바꿔주는 것을 RARP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혼란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ARP만 기억을 하십시오. ARP는 IP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바꿔주는 것이다. 자, DHCP는 자, 컴퓨터에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동적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자, 얘기 자체가 어려운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 IP가 고정 IP입니까? 유동 IP입니까? 자, 고정 IP라는 것은 자신의 컴퓨터에 할당된 자신만의 고유의 주소예요. 재부팅을 해도 IP가 바뀌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도 IP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IP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고정 IP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 IP는 보통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한다든지 뭐 인터넷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 서버 운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고정 IP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 대개 쓰는 것은 유동 IP입니다. 유동 IP.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뭐냐면은 자, 회사가 있죠. IP를 제공하는 회사,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IP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0개를 가지고 있다. 자, 4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400명한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400명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400개의 IP를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매번 이제 사용한다. 365일 동안 계속 그냥 켜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IP가 바뀌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이제 종료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회사에서 IP를 회수해 가요. 가져갑니다. 가져갔다가 다시 다른 사람들이 부팅을 하게 되면 IP를 다시 한번 부여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부팅하면은 IP가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IP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때 컴퓨터를 켜면 DHCP, 그러니까 그것을 할당해주는 IP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서버를 DHCP라고 합니다. DHCP. DHCP로 IP를 할당받는데 끄면 DHCP의 여분 IP로 남게 되어 다른 곳에서 요구하면 또 할당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DHCP라는 서버가 있는 거예요. 서버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할당해준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클라이언트가 동쪽 IP를 할당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인터넷 주소를 물리적 하드웨어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 ARP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할당해준다. DHC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선 인터넷 관련된 용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연결되지 않고요. 무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위피.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초창기 때 이동통신 업체들 간에 이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자 이제 새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다. 약속을 정한 거예요. 이런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은 각각의 플랫폼에 따라서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뭐 각각의 회사,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마다 다들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각각의 서로 다른 장치들끼리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해주는 거죠. 나라에서. 그게 위피예요. 위피인데, 자, 2009년 4월 1일부터는 이전에는 이제 탑재가 이제 그 의무화 되었는데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용어를 기억을 하십시오. 위피. 유비쿼터스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의식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그런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나 지금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많이 개발된 냉장고다 하게 되면은 냉장고에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찬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냉장고가 연결돼 있어요. 컴퓨터에 연결돼 있어서 그러니까 통신이 된다는 얘기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P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냉장고 내에 어떤 물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유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가 그 어떤 마켓에 접속을 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우유 주문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게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유비쿼터스 환경이에요. 자, 블루투스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기호 보셨죠? 자, 근거리 무선 접속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를 선을 연결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무선으로. 자, WAP이라는 게 있습니다. WAP은 이제 W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동형 단말기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어떤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단말기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동하는 중에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제 그 어떤 그 약속으로 정해 두고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무선 단말기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동형 단말기를 만들 때는 WAP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이 규약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WTP라는 게 있는데요. WTP는 WAP의 한 계층입니다. 자, 계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계층은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 규약, 뭐 프로토콜이라는 정의도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는 규약입니다. 이게 다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어떤 규약, 약속이에요. 자, 어떤 규칙이 있어야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서로 호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WAP이라는 이제 프로토콜은요,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층. 이렇게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거기서 WTP라는 계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WTP도, 이제 무선 인터넷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WML 같은 경우에는, WML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그 응용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 말씀을 드릴 때, 프로그래밍 언어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 단말기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WML. 자, 이것도 무선 인터넷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오답으로 나오는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WLL. 자, W라고 해서 무선 같지만은 아닙니다. 무선 가입자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국에서 전화 가입자의 집까지 연결하는 유선 대신에 무선으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그게 WLL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다르죠. 무선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아니고요. 전화선입니다. 자, VoIP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 전화입니다. 인터넷 전화. 인터넷을 통해 통화할 수 있는 통신 기술. 인터넷 전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 약속이에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하고는 관련은 없죠. 자,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답을 찾는 거네요.
자, 1번 컴퓨터는 물론 가전제품 등 다양한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야 된다. 자, 냉장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급적 이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은 환경,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기기 또는 사물과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아니죠.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네요. 자,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무선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쭉 보시면은 WPC. 자, 이렇게 해서 뭐 약어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뭐 WPC라고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약어를 가지는 게 뭐 여러 분야에서 많습니다. 많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WAP라든지 WML, WTP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인터넷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용어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오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인터넷과 관련된 조금 쉬운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